일본은 80년 만에 처음으로 항공모함 경쟁에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척이 아니라 두 척을 건조했습니다. 이지모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지모는 동시에 수십 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고도로 정교한 레이더를 갖추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함선들이 원래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공격용 항공모함을 금지하는 엄격한 전후 규정에 묶여 있었고, 이지모급은 애초에 전투기를 운용하도록 설계된 함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 척의 헬기 구축함이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으로 변신하게 된 걸까요? 이 독특한 기원과 한계가 어떻게 이지모급을 일본 해군의 주력함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때가 오면 이 함선이 과연 약자 그 이상의 존재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떠오르는 해의 나라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챔피언이 등장했습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그 해군 전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잠재적인 충돌이라는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충돌이 나면 일본은 해상 운송로와 영해 방어를 위해 개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이고 중국과 미국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면 일본은 항상 행동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중국은 일본에게 지역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며 지리적으로도 두 나라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주의를 기울여온 사람이라면 중국이 대만 침공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증강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충돌이 단순히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소유한 센카쿠 열도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군대도 분명히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잠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을 방어할 수 있는 무언가, 즉 실질적이고 해상에서 전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모든 항공모함이 파괴된 이후로 단 한 척의 항공모함도 운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본 헌법, 즉 공격적 전쟁 무기 건조를 금지하는 규정에 위배될 수 있으며 심각한 긴장 고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건조하는데 수년이 걸린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 실제 항공모함이 천천히 건조되기 시작하는 동안 더 빨리 도입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JS 이지모급이 등장합니다. 일본은 이지모와 그 자매함인 카가 이렇게 두 척의 이지모급 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척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조한 가장 큰 함정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로 이 함정들이 항공모함이 맞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확실히 항공모함처럼 보입니다. 이 함정들은 실제로 몇몇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으니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요? 하지만 사실 이지모급은 공식적으로 재지정된 것이 올해 2025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이 함정들이 일본 해군의 새로운 자부심이 되기 전에는 원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척의 함정은 2009년에 건조 승인을 받았지만 항공모함으로서가 아니라 대잠수함전 및 제해 구호함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 두 척은 각각 2015년과 2017년에 완공되었고 헬리콥터 항공모함, 경항공모함, 헬리콥터 탑재 구축함, 순양함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불렸죠. 하지만 뭐라고 불렀든 간에 2013년 이지모함이 처음 공개됐을 때 중국은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대잠수함전 및 제해구호함이 경항공모함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2018년 일본 정부는 두 척 모두를 공식적으로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것을 승인했고 이는 베이징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중국이 해상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고 공유 해역에서 다른 국가들을 압박하자 일본 정부는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들은 비밀리에 개조되었고 2025년에야 그 재지정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함정들의 코드명은 CVM으로 사실상 다목적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일본 해군조차도 이 함정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함정들은 예전 이름으로 불릴 수 없었는데 두 척 모두 그 이후로 대대적으로 개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함정 모두 고정익 항공기가 이륙할 만큼 충분히 긴 활주로가 없었기 때문에 선수 전체를 제거한 후 활주로를 연장해야 했습니다. 맞아요. 이 함정급은 해상 헬리콥터 구조 임무뿐 아니라 진정한 항공모함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비행갑판도 추가 항공기의 무게와 마모를 견딜 수 있도록 보강되고 개조되었습니다.
이제 이 항공모함들이 재지정되고 공식적으로 세계에 공개되면서 일본 내에서는 상당한 논쟁이 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 헌법에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공격용 무기에 대한 잠정적인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 이후로 만든 모든 무기들은 헌법 구조에 따라 주로 방어용 무기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항공기를 출격시켜 다른 목표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격용 무기이고 따라서 위헌이 아닌가요? 그래서 도쿄와 그들의 변호사들은 변호사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만들어낸 거죠. 일본은 공식적으로 이 함선들을 방어용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이 헌법에 해당 부분을 우회하는 쉬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두 함선의 설계를 보면 방어가 주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함선들은 여전히 논란이 있으며 20세기 이후 처음 등장한 일본 항공모함으로 언론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길기까지 내건 모습입니다. 이 항공모함 전환 계획이 중국의 공격성 증가로 바뀐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결국 버릴 위장 명분이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전자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함선들은 원래 항공모함이 될 예정이 아니었고 곧 보시겠지만 심각한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계획이었다면 왜 이런 미니 항공모함 대신 진짜 항공모함을 비밀리에 건조하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시간도 덜 들었을 것입니다. 이 두 함선을 신속히 항공모함으로 개조한 것은 도쿄가 즉시 사용할 무언가가 필요했음을 시사합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그 순간 일본 정부가 필요로 했던 세 가지를 제공했습니다. 전통적 항공모함보다 더 빨리 완성됐고 대부분의 효용성을 제공했으며 헌법 위기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도쿄는 소형 항공모함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이 생기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아, 그럼 이들을 시험해보자. 작지만 강하다. 그럼 사양을 살펴보면서 일본의 작은 항공모함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우선 첫 번째 항공모함을 건조하는데 1139억엔이 들었다. 이는 약 15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길이 248m, 즉 840피트에 불과한 함선치고는 상당한 금액이다. 폭도 겨우 38m, 즉 124피트에 불과하다. 항공모함치고는 꽤 작은 편이다. 인도 정부가 90년대 우크라이나에서 구입한 구소련 항공모함 INS 비크란트조차도 이보다 거의 15m나 더 길다. 그리고 그 항공모함은 수십 년 더 오래된 것이다. 이런 크기 차이는 이즈모의 만재 배수량이 27,000톤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드러나는데 이는 사양상 경항공모함과 더 비슷하다. 무장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데 마크 15 크램 미사일 발사 시스템 2기와 마크 15 펠렁스 근접 방어 무기 시스템 2기로 제한되어 있다. 둘 다 매우 강력하지만 오랜 기간 이 함정에 구축함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즈모는 전투에서 직접 파격 임무를 많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말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즈모가 비교적 작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게 아마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자, 크기가 전부는 아니니까 이즈모가 다소 작은 편이라고 해서 그 장점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결국 이즈모는 항공모함 역할을 해야 하는 함정이다. 면적이 작다는 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가 적다는 뜻이고 저장할 수 있는 항공기도 적으며 함정을 방어할 수 있는 항공기도 적다는 의미다. 오히려 이것은 도쿄 내부에서 최소한 항공모함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빨리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함정들이 개조되고 재분류된 것이다. 이 함정은 현대 항공모함보다 작은데 원래 고정익 항공기 운용을 위해 설계된 항공모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축소된 비행 갑판에도 여전히 넓은 공간이 있다. 최대 28대 헬리콥터 또는 14대 대형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5대 헬리콥터가 비행 갑판에서 이착륙 가능하다. 비행기는 한 번에 한 대씩 이착륙해야 한다. 비록 출격률은 전통적인 항공모함보다 훨씬 낮겠지만 그래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일본이 자국 영해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점을 생각하면 이전의 선택지가 거의 없었던 것에 비해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함정들이 개조되고 재분류되기 전에는 내부에 SH-60JK 대잠 헬리콥터 7대와 수색 및 구조 헬리콥터 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것은 말이 된다. 헬리콥터는 이 함정이 맡을 임무에 적합한 항공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그리고 고정익 항공기가 이륙할 수 있을 만큼의 활주로를 갖추는 것도 좋지만 헬리콥터는 더 취약하다. 현실적으로 이즈모는 헬리콥터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 고정익 항공기를 띄울 수 있다면 꽤 괜찮은 선택지다. 여러분도 들어봤을 텐데
F-35 라이트닝 EB다. 그래, 일본은 미국의 무기고를 뒤져 집에 가져갈 최고의 장난감을 찾은 것 같다. 이즈모의 비행 가판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오직 특정 항공기만 이곳에서 이륙할 수 있고 STOVL, 즉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 능력이 있어야 한다. F-35 EB는 그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전에 생각했던 프랑켄슈타인식 미니 항공모함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 F-35 몇 대만 있어도 거의 모든 상황에서 큰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수직 이착륙은 전통적인 이륙 방식보다 더 느리기 때문에 출격률이 더 낮아진다는 점도 언급할 가치가 있다. 또 뭐가 있을까? 이 함선의 속도는 약 30-10노트 정도로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다른 해군 함정이나 항공모함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함선은 이시카와지마 하리마 산업과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든 LM2500 IEC 가스터빈 엔진 4기로 구동된다. 그리고 이 함선들의 원래 목적이 항공기가 없을 때도 많은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항공모함 모드에서는 970명의 승무원 외에도 400명의 병사가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고 각각 약 3.5톤에 달하는 트럭 50대도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정부 보급품이 병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릴 수 있다. 물론 중요한 장비들로도 채울 수 있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야전병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함선은 크기는 작지만 소규모이긴 해도 충분히 강력한 방어 무장을 자랑한다. 이 함선은 다재다능하기도 하며 해군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유용한 억제름 역할도 한다. 네, 크기가 작다는 점은 분명 단점이 있고 실제 전장에서의 활용도 면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 도쿄로서는 이전에 없던 역량 강화다. 그리고 중국이 점점 힘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즈모급이 꽤 멋진 장비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용하다. 첨단 기술. 이즈모급은 F-35 전투기들과 함께 다양한 유용한 기술들도 갖추고 있다. 일본은 기발하고 정교한 기술의 설계와 엔지니어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 방식을 항공모함에 적용하면 온갖 첨단 장비와 기능이 들어갈 거라는 걸 알 수 있다. 우선 이즈모와 같은 급의 다른 함정들은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AESA라고 불리는 레이더를 갖추고 있다. 전통적인 기계식 레이더 시스템이 회전하는 안테나로 적 항공기의 신호를 포착하는 반면 AESA는 다르다. AESA는 완전히 전자적으로 작동하며 하늘 전체를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능동적으로 탐지한다. 레이더 안테나는 적을 발견하고 교전하기까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AESA는 이 과정을 매우 빠르게 하고 여러 공중 표적을 동시에 추적한다. 비싸지만 오늘날 함정에는 필수 업그레이드다. 또한 ATEX라는 첨단 기술 지휘 체계도 있는데 이것은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한다. 이 시스템은 모든 센서와 스캐너는 물론 그 사이를 오가는 메시지까지 관리한다. 이 시스템은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센서, 무기, 전투관리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이를 정리해서 잠재적인 표적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다. 하지만 무기 측면에서는 실제로 무기를 발사하는 사람들이 조작하는 대시보드는 전투 지휘 시스템, 즉 CDS다. 이 시스템은 센서와 무기가 어디를 향하도록 할지 제어하며 위협을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 이 시스템은 사격 통제 시스템, 즉 FCS와 함께 작동하는데 FCS는 함선의 레이더와 추적 데이터를 이용해 표적을 포착하고 미사일을 적절한 목표 지점으로 유도한다. 이 함선을 총을 든 사람에 비유하자면 AESA는 눈에 해당하고 ATEX는 뇌, CDS는 손, 그리고 FCS는 총에 해당한다. 총은 그냥 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론 이렇게 첨단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의 중요한 점은 이즈모가 소규모 F-35 전투기 전력과 능숙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F-35는 주로 통신에 기반한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결국 미국의 엄청나게 첨단화된 이지스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함정들도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즉, 이즈모 등이 이 시스템을 장착하면 한 번에 100개 표적을 추적하고 교전 정보를 해상과 공중의 다른 전력에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센서든 어떤 발사 플랫폼이든이라는 개념은 미 해군의 통신 기반 작전 교범의 핵심 축 중 하나이며 일본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이즈모와 같은 항공모함을 떠다니는 지휘센터로 만들어 이 지역에서 훨씬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아직 일본군에 도입되지 않았지만 이즈모는 일본이 이지스 시스템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다음은 별도의 수상 탐색 레이더입니다. 이 레이더는 선박, 소형보트 등 해상 표면 물체를 탐지합니다. 다시 한번 재난 구호에서 유래한 점이 이해됩니다.
이 레이더는 물위 실종자나 보트, 물자 탐색에 이론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수년간 자연재해를 유난히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기술은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말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건 군함이 되었고 수상 레이더 역시 여기서 분명히 쓸모가 있습니다. AESA가 상공을 감시하는 동안 위협은 종종 수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속 공격정, 다른 수상함, 그리고 부유기뢰 같은 것들까지 모두 항공모함에 다양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수상 레이더라도 이러한 위협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위협은 수면 아래서도 올 수 있어 이즈모함에는 잠수함 감지용 선수, 소나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함선의 주 임무입니다. 대잠전이 이즈모함 건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이 대잠수함 대책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잠수함은 호위 전단을 이룬 항공모함에도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격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대잠전 함선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방어수단으로 폭내는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대잠전 측면에서 보면 장비가 상당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폭매가 없다는 점은 중요한 누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즈모의 기동성을 제외하면 어뢰에 대한 직접적인 방어수단은 함정의 대어뢰 이동식 기만기와 부유식 음향제모뿐입니다. 전자는 기만기를 발사해 어뢰를 혼란시켜 경로를 벗어나게 하는 무기로 플레어나 체프처럼 미사일을 혼란시키는 역할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 써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이즈모가 완전히 무방비인 건 아닙니다. 후자는 물속으로 발사돼 소음을 내며 어뢰를 혼란시키는 제머입니다. 또 이 함정은 거의 혼자 항해하지 않습니다. 이 함정은 수많은 다른 함정의 호위를 받으며 그 함정들이 여러 겹의 방어를 제공합니다. 함대 내 일부 함정들은 대잠 헬리콥터를 운용할 수 있는데 이 헬리콥터들은 어뢰를 탐지하고 파괴하는 데에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즈모 자체도 이러한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공중이나 수상에서 이즈모를 공격하려 해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즈모는 강력한 전자전 장비로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탐지 교란해 전자적으로 취약한 적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즈모는 적 신호와 무기 시스템을 교란해 다른 함선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침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어뢰 대응 장비를 기억하시나요? 이즈모에도 기존의 체프 발사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적이 수많은 함선과 제머, 그리고 공중을 선회하는 F-35 전투기들을 뚫고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함선은 쉽게 맞지 않아 방어력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니 항공모함, 경항공모함, 경항공기, 탑재 헬기 구축함 3000 혹은 여러분이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 함정에 대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꽤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이 함정들이 원래 항공모함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그렇습니다. 기동성이 괜찮고 유용한 함정을 갖춘 셈입니다. 이 함정은 이동식 지휘센터와 통신업으로 쓸 수 있고 뛰어난 전투기들이 보호에 공격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전투에서 매우 강력하게 만들어주며 일본 함대가 전투에 돌입할 때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줍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이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최소한 전통적이지 않은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해군에게는 큰 전력 향상입니다. 하지만 다른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예전에 일본 항공모함들도 인상적이었지만 지금은 산호초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일본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결국 이즈모가 중국으로부터 일본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도움이 될까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즈모가 일본 해군이 이 지역의 다른 동맹군을 지원할 수 있게 해줄까요?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오늘 중국과 전쟁하면 여전히 질까요? 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중국의 인력 우위만으로도 싸우기에 매우 힘든 상대가 됩니다. 여기에 중국의 제조업 우위, 아직 일본을 능가하지는 않았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력, 막대한 미사일 보유량, 그리고 경제적 우위까지 더하면 사실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본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중국과 단독으로 맞서 싸우기에는 개조된 소형 항공모함 2척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중국과 단독으로 싸울 가능성은 낮으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여러 국가 중 하나로 중국과 맞설 것입니다. 이즈모급 항공모함은 호위함과 함께라면 한동안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F-35 전투기와 다양한 시스템도 큰 도움이 됩니다. F-35 전투기 자체만으로도 억지력 역할을 하며 일본과 미국이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 훈련 역시 마찬가지로 억지력이 됩니다. 양국은 이 환경에 맞춰 F-35와 일본 해군을 최적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이들의 결합된 교리는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여기에 미래의 이지스 네트워크가 통합할 가능성까지 더해지면 이즈모함과 그에 탑재된 항공기들은 베이징 입장에서는 단숨에 주요 표적이 됩니다. 이곳에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순항미사일로 이즈모함과 다른 일본 함정을 압도하는 시나리오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즈모함은 방어력이 뛰어나지만 대량의 탄약 공격에는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센터가 무너지면 이제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흩어진 함대 전체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드론 전쟁, 특히 해상 드론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드론 군집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즈모는 그 임무에 맞는 전자대응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드론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즈모는 드론과 함께 운용하기에 최적의 항공모함입니다. 짧은 활주로로 경량 드론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이 가능성으로 일본 해군은 이즈모와 카가를 미래까지 운용하며 향후 진정한 항공모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약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함선과 같은 종류가 방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수상 전투함, 잠수함, F-35 미사일 방어체계 등과 함께 일본은 이러한 함선을 활용해 적절한 상황에서는 중국의 일부 수상함대를 상대로 중요한 해상교통로를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F-35 전투기는 일본 함대의 수백 마일에 달하는 감시 범위를 제공하며 통신망은 일장기가 없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조화롭게 작동할 것입니다. 상당한 화력과 주의, 노력이 없다면 이 전력을 몰아내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적들에게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정면 승부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지만 중국은 일본에 쏟을 자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작지만 제 몫을 해내는 항공모함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해낼 수 있습니다. 현대 항공모함치고는 작고 애초에 항공모함으로 설계된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유연하고 위험한 무언가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새로 건조할 자국 항공모함을 더 계획 중이지만 그동안 이즈모급 항공모함이 공백을 메우는 데는 급한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몇 번이나 말했듯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후 최대 함정과 첫 항공모함을 갖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다가올 폭력을 인식하고 그러한 적들에 맞서는 일본인의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이즈모는 완벽하지 않지만 오늘날 일본이라는 국가를 정말 잘 상징합니다. 작지만 강력하고 유연하지만 효율적이며 조직적이면서도 치명적이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도 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즈모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마지막 순간에 급하게 모아 만든 고철 덩어리라고 생각하든 아니면 국가의 해군 역량의 인상적인 추가라고 생각하든 한 가지는 모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언젠가 저 멀리서 폭력이 닥쳐온다면 일본은 그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